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면 조금 전 그 브리핑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 이번 주에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2차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29일 금요일쯤으로 시점을 잡고 있다라는 브리핑 내용 있었고, 뭐 오늘 아시다시피 그 네 번째 구속 뒤에 네 번째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시각 건진 전성배 씨도 함께 소환이 돼서 조사받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나오라 그랬을 때는 아프다고 안 나왔어요. 이 건진 법사도 오늘 나와서 뭐 비슷하게 대체로 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 그 얘기를 했죠. 특검보, 검사, 수사관을 증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브리핑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 관련해서 뭐 기사들이 나오는데 혹시 소환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관련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브리핑으로 나왔습니다. 건진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JTBC하고 아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마스크는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 이력서 같은 것들을 막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였다. 그러니까 전보려고 이력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국민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런 답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까? 근데 그거는 김건희 씨도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국민들을 희롱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다는 둥, 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한 달 전쯤 했던 그 11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예. 진짜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들의 대체적인 맥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것 같고, 이력서를 보고 누가 운명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력서를 보면 너 여기 가고 싶구나, 인사청탁용인 거죠. 그걸 가지고 무슨 자기가 마치 뭐 나는 예언가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뭔가 영민한 어떤 데가 있고, 그 기자 JTBC 기자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좀 레벨우가 달라, 뭐 이런 식의 태도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유, 진짜. 그러니까 건진이 애초 유명해진 것이 그 검사들의 인사 내용을 잘 맞추고 사전에 좀 점지해주는 듯한 얘기들을 해서 유명해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력서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쭉 보다가 컨닝페이퍼네요. 컨닝페이퍼. 이 사람이 다음에 중앙지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왔을 때 이게 일종의 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약간 역술인들은 야, 이번에 그냥 울산 가서 좀 짱 박혀 있어. 석 달 후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전 자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일이 사실 법무관, 저희 군복무할 때도 일어나는데, 저희 그 공익법무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면 그 1년씩 3번 임기 다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으로 떠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이유가 있죠. 그 법무부 법무과에 있는 법무관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분들이 이제 그 구승용은 이렇게 한번 경상도로 갈 상의로 짚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짚어보고 그게 다 컨닝 페이퍼가 있는 거고, 그거를 사실 이게 점지 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거를 미리 알아보러 간 거고, 오히려 조금 더 그러면 그 원래 부산으로 가려던 걸 KTX가 가까운 대구로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검사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진짜 뭐 찍어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민원하러 간 거죠, 사실상. 그리고 민원 때문에. 민원하러 간 거고, 그 검사 말고 저는 이제 예전에 경찰 인사에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윤핵관 모 인사와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또 중간에 이제 그 처남 찰리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참 글로벌해. 이거 보면. 그 경찰 인사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여권에 좀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검찰까지는 이제 특히 검사는 그 예전에 검찰 인사,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 이게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검사들도 다 알고 그런 것들 활용하려고 찾아간 걸로 봐야 되고요.
진짜 운명을 예측하려면 이제 사주를 보는 거지 이력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력서에 생시를 쓰지는 않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병진년 뭐 5월생 뭐 이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청탁 그 관련된 여러 그 내용들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A 씨, 검사 B 씨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난 2017년에 연예인 C모 씨의 그 C 씨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당시에 B 검사가 2018년 초에 불기소 처분했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건진을 통해서 부탁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건데 이게 뭐 날짜들이나 뭐 대충 연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연예인 성추행 혐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맞춰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B 검사한테 또 취재를 했나 봐요. 건진 법당에 2차례 간 적이 있다. 이런 걸 또 검사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건 이야기한 적은 없고 해당 연예인 사건 그냥 원칙대로 난 처리했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한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이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영화 더킹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걸만 볼 때만 하더라도 이건 영화니까. 영화니까. 영화적으로 너무했다라고 했는데 법사가 직접 이걸 할 줄 몰랐던 거였는데 정말 예, 법조인으로서 좀 자괴감이 들고 사실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검찰 쪽 검찰주의자를 자청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랑 그래도 검찰 인사는 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느냐였는데 이번에 띠지와 그 그렇죠. 법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스스로가 해체해달라고 지금 용을 쓰고 있다 이런 그런 것도 표현까지 쓰는 있지만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양부남 의원님 인터뷰하면서 뒤통수 한 대를 딱 맞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검사 출신이시죠. 예, 네. 그 검사장 출신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권 뺏고 기소청으로 만들면 검찰이 장난을 안 칠까? 기소청 정말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들은 얘기 중에 검찰이 농간을 부리기 가장 쉬운 것은 불기소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죄를 덮어주고 불기소 처리하는 게 제일 큰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권이 남는 거잖아요. 기소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소청이니까. 예. 그러면 얘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검찰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소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한 검찰의 패단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 하나, 왜 검사들이 그 멀쩡한 엘리트 검사들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척하면서 뭐 뇌물 갖다 주고 목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주면서 청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인사 시스템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업무만 가지고 평가하도록 딱 되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업무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예. 일을 잘해야 좋은 인사고과를 받고 좋은 인사고과를 받아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수사 성과는 좋은데 에? 범죄자들 많이 잡아넣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윤핵관이래. 그래서 제가 검사장이 돼. 나는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력서 들고 건진 같은 사람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기본적인 이 부패 카르텔, 부패 사슬을 끊지 않는 한 건진 1, 2, 3, 10까지 나올 수도 있다. 서초동에 건진만 있겠어요? 맞죠. 예, 엄청나게 많은 로비스트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원천봉쇄할 수 제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무슨 부패에서 벗어났다고 했지만 윤석열 때 3년간 썩어도 너무 썩은 거죠.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영부인이 덮어놓고 명품백을 받질 않나 목걸이 받질 않나 뭐 받은 종류 개수도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부패했으니 매우 참담한 심경으로 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원치자면 법조계에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소해서 유명해지고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아서 부자가 된다. 라는 속설도 있었고 결국에는 모든 수사 시스템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어느 한 조직에 수사권을 몰아주거나 기소권을 몰아주면 그것 자체가 탈이 날 수밖에 없고 검사 개개인 이 문제도 있죠.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그 권한이 독점된 것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점에서 지금 거기까지만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독점. 판단이든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거를 견제하는 집단이 따로 있게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뭔가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패한다라는 얘기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검찰을 통해서 너무나 지금 밑바닥까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해답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진이 JTBC 인터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어이없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통일교 선물 관련해서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청탁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연을 연결해 준 것이다. 뭐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네요. 예, 이런 게 청탁인 거죠. 얘기를 어떻게 방송에 대고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멘탈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난 이 사람 수준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던 건지 그리고 건진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친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전원으로 들은 얘기를 보면 대통령 훨씬 되기 훨씬 전부터 뭐 친분이 워낙 있었고 그 술 친구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술 먹으면 김건희 여사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술 착착 먹어 소리 지르고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로 오랫동안 있었던 사이인데 이런 사람이 밖에서 이제 자기 팔아가지고 어떤 뭐 민원 청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제어하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막지 못하고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가서 경고는 했다고 하지만 경고만 했잖아요. 실제로 막지 않았거든요. 그건 오히려 경고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로 힘을 더 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관 비서관이 와갖고 나한테 얘기했어. 야, 나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 만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나 그만큼 힘 있어.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관봉권이에요.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이 검찰 그 남부지검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압수품으로 밀봉 처리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헤쳐가지고 노란 봉투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진의 범죄 혐의를 없애주려고 마사지를 한 거잖아요. 누가? 저는 검찰이. 이거는 검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특검은 바로 가서 발견할 때 지하방을 그렇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건진의 했어요. 법당에 있었던 비밀의 공간. 근데 그때 이미 약간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 남부가 갑자기 저렇게 치고 나가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예방 주사를 놔주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인멸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게 몹시 아닌가. 조직적으로. 이 부분은 감찰이 이미 수사가 들어갔지만 이거를 대검에 맡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대검이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자살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이지만 이거를 또 그냥 대검에 순전히 맡기면서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터뷰 내용을 저도 이게 풀로 보면서도 저걸 계속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김건희 씨하고는 대통령 되고 나서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예지력과 치유 능력으로 김건희 씨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대체의학 치료사를 연결해서 약도 지어줬고 뭐 연결해줬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상해. 건진뿐만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늘 몸이 안 좋아요. 항상. 몸이 늘 안 좋아서 주변에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치료는 아마 건진한테만 받진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무속인 또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기치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부인의 건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사롭게 관리가 돼도 되는 거냐? 사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사롭게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짜치게 관리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의 관저라는 곳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그렇죠. 보안 시설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그런 기치료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뭘 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그러니까요. 기치료 아줌마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했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울의 방에 있었잖아요. 요가방.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팀이 청와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전부 자기가 보이니까 너무 무서운데 거기서 어떻게 요가를 할까 무서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런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무속과의 연관성을 무속 스캔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오방색 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그 5가지의 기둥을 뽑아버렸잖아요.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제보했던. 예. 그러니까 이런 수도관을 하수관인 거죠. 하수관을 그렇죠. 세로로 심는. 아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뭔지. 그러니까 흉관이라는 구조물인데 이게 하수관으로 쓰이고 배수를 위해 쓰이면 땅에 묻혀서 가로로 물로 해야죠. 흘러가야 가로로. 되는데 얘를 네. 세워서 꽂아놨다는 거예요. 세워서 꽂아놓고 그러면 이제 관이니까 안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뽑히고 나서 김건희가 구속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 근데 저거를 설치하는 비용을 사비로 썼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유 당연히 특활비나 예. 뭘로 썼겠죠. 그러니까 저 다시 관봉으로 돌아가면 예. 그 엄청난 돈을 누가 줬겠냐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관봉을. 물론 대통령실은 뭐 농협만 거래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신한은행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또는 검찰일 아니면 것이다. 검찰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건진을 봐줄 결심을 내란 이후에 특검에서 그렇죠. 그 검찰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정성호 법무부에서 감찰을 맡고 있는 검사도 그렇죠. 건진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도 인적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대로 된다면 그냥 묻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 또다시 스멀스멀 내란이 또 기획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잔뿌리까지 다 캐내라는 게 이번에 국민의 명령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돼요. 제대로. 네, 이게 인적 정리도 정말 필요한데 제일 걱정되는 바는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제도나 안들이 뭐 이번 추석 내 나온다, 연말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도입되고 시행되려면 분명히 그 중간 기간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시간이 최소 필요하죠. 1년 예. 이상 필요할 건데 아마 검찰은 그 1년 안에 전국을 전환할 카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게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올 것이고 그런 말씀하신 것대로 그게 법률 쿠데타로 인해서 제2의 계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면 뭐 다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고 이게 법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요, 정구승 변호사? 변호사는 좀 예. 빼주셔도 저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변호사 너무 많아. 방송국에 전부 변호사판이에요. 아주 그냥. 셀럽이 되고 싶은. 아침, 점심, 저녁 방송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만나. 내가 청년 커터라도 하나 좀 주시면 30대는 별로 없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또? 그렇죠. 김규현 변호사님이 이제 다시 신윤기 변호사님의 동료인데 저만 30대입니다. 다른 셀럽.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권 출범하고 나서 계속했던 얘기가 그 카르텔이었어요. 그 카르텔로 화물연대, 건폭 이런 얘기하면서 노동자들 압박했었고 그 카르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 의대 정원 2천 그거 얘기할 때도 카르텔 얘기했었고요. 뭐 뻑하면 카르텔이었어요. 교육도 그런데 카르텔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